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건이 참 많습니다. 살인도 많고요. 하지만 다 보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실제 벌어진 사건의 진실과 내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벌어진 부부 사이의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사건인데요. 아내가 남편을 집에 있던 부엌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는 약간 특이합니다. 2008년 3월 20일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요, 당시에 38살이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뭐 이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아내의 나이가 특이해요. 굉장히 어렸습니다. 무려 20살이나 어린 18살이었습니다. 우리 법상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인데요. 하지만 민법상 18세 이상이면 혼인 가능해요. 그 당시 기준으로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여성이었어요. 아내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한국에 온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강좌 열심히 다니고요. 또 한국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시댁 가족들도 그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며느리, 어린 며느리를 아주 잘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인으로 연결되었을까? 갈등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자상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렸습니다.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결혼한 직후에 첫 아이를 임신해요. 임신 3개월인 아내. 자, 2009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2009년 1월 30일 결혼한 지 약 한 10개월쯤 지났습니다. 이때 임신 3개월인 아내가 그날 저녁 8시부터요.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캄보디아 출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어요. 임신 중이라 술은 직접 마시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갔습니다. 남편이 가서요, 이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하고 거기 있던 친구들 있잖아요. 아내 친구들하고도 싸웠어요. 왜 그랬냐면 남편이 전복죽을 사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전복죽을 사서 갔는데 아내가 그거를 받아서 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전복죽을 집어 던지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수치스럽고 또 민망하고 화도 나잖아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를 무시하면서 아내 친구들한테도 이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요. 물론 평소의 부부관계는 실제로 이 피고인, 그러니까 아내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이들 부부의 평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뭐 그로 인한 어려움은 없지 않았지만 부부 금슬은 대체로 좋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늘 부부가. 그런데 그 택시 안에서 더 싸웠습니다. 남편이요, 오다가 옆에 앉은 아내를 때렸는데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울죠. 더 울죠. 그러니까 더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또 폭언도 했습니다. 자, 집 앞에 내린 게 밤 11시 40분입니다. 대구에 있는 집에 내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 술 더 마시겠다, 술을 사러 슈퍼에 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겁이 난 거예요. 아니, 지금도 원래도 술 마시면 때렸는데 이미 때리고 있다. 게다가 술을 더 마시러 갔다. 저걸 마시면 더 때릴 거다. 겁이 나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 구타당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술을 가지고 와서 더 마시면 집에서 더 세게 때릴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 전에는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에게 도움 요청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날의 폭력이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아들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도와달라는 이 며느리의 요청을 거절했고요. 오히려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이냐,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니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해?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전해 들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 사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손과 발로 임신 3개월인 이제 아내의 머리를 여러 번 또 때리고요. 또 옆구리를 또 여러 번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캄보디아는 더더욱 다른 사람 머리를 만지거나 때리면은 이게 아주 극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이제 이거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격분했죠. 그래서 주방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옵니다. 길이가 19cm 정도인데요. 이걸 가지고 처음엔 그 남편을 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겁을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발로 아내의 옆구리를 한번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자, 이거는 이제 남편은 살해됐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었고 살아남은 피고인인 아내가 스스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판결문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달려드니까 아내는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2번 찔러요. 처음에는 남편의 왼쪽 상복부, 왼쪽 윗배입니다. 여기를 한번 찌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복부, 오른쪽 아랫배 이쪽을 또 한번 찌른 거예요. 이게 남편이 택시에서 내려서 술 사러 가가지고 다시 온 다음에 1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10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이 상처를 보면은요, 왼쪽 상복부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길이 4.2cm의 자창이고요, 오른쪽은 길이 8cm의 자창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오른쪽 손등에도요, 길이 8cm의 좌절창이 있었어요. 이거는 막다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방어원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요. 이 배에 난 2개의 상처는 깊이가 최소한 10cm를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사망했는데 이게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어요. 즉 비장이 절단되고요, 또 췌장이 절단됐습니다. 자, 이건 왼쪽 상복부에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비장과 췌장이 절단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하복부, 아랫배 쪽 그 상처에 의해서는 위장이 절단되고요, 또 담낭도 찔렸습니다. 내부장기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었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만 이제 날이 바뀐 2월 4일 새벽 4시 55분경에 이제 대구 남구에 있는 가톨릭병원 주관자실에서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칼로 살해하게 된 거죠. 굉장히 끔찍한 결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찌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요. 남편을 찌른 아내가요, 00시 40분경에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지인한테 갔어요. 이 여성인데요. 도와달라. 나 이거 남편 찔렀다. 신고해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인하고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내가 찔렀다. 라고 다 자백을 하고 실토를 한 거죠. 다만 완전히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흥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먹기까지 그 전에 뭐 특별한 범죄나 공격행위, 뭐 중대한 가격행위를 했던 적도 없고요. 처벌 전력도 없고, 게다가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 그 경위가 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상당히 흥분하고 상당히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임신 3개월 중인 아내는 남편을 찔러 죽였고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부 20살 차이잖아요.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황인데요. 사망한 남편, 사실 3살 무렵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물론 그 후에 수술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비록 수술을 받았지만 또 재활을 받았지만 왼쪽 다리가, 장애가 있던 왼쪽 다리가 오른쪽에 비해서 상당히 가느다란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재판에 이제 첨부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시어머니가 진술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살해 직전까지 통화를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공격행위가 이루어질 때 사실 남편이 전화를 이제 받고 통화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찔리면서 비명소리 나는 거를 이 시어머니가 전화기로 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공격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어떤 참고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이런 이 장애 때문에 37살까지는 한국 여성과 결혼을 못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어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 나이에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온 여성들의 여러 고충을 다룬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 그러니까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시어머니가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니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한 거 아니냐, 평소에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긴 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시어머니의 이야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약간 좀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내막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 전에,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 나 명절에 좀 캄보디아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호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시댁 가서 말한 거예요. 저 캄보디아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임신도 했고 캄보디아 명절에 좀 연휴 동안에 갔다 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못 가게 허락을 안 해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좀 관계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며느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이거 멀지도 않은 우리 시댁에 오는데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때도 멀미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 비행기 5시간 넘게 타고 어떻게 캄보디아를 가냐. 공항 내려서 또 한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기 낳고 가라 라고 좋게 말한 거다 라고 시어머니는 말했고요. 또 이런 얘기를 들은 며느리가 약간 좀 우울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결문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댁 식구들, 그중에 특히 시어머니가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어찌 보면은 결혼을 못했던 그 아들과 결혼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뭐 당연히 또 이해가 갑니다. 즉 판결문의 문구를 보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우호적인 관계였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이었다. 자, 이거는 판사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증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쓰는 거거든요.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빴다라든지 이런 거는 적어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그날 살인사건이 벌어진 그 당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울적해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울적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것도 미안한 거예요. 못 가게 한 게. 멀미 나고 또 비행기 때문에 못 가게 하니까 결국 이게 미안해가지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를 사러 갑니다. 이게 뭐냐면 망고예요. 망고. 열대 과일 망고. 이거 사서 주면서 이거 좀 먹으라고 하고 마음을 좀 달래줘야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8살 며느리에게. 그래서 대구 칠성시장 가가지고요, 망고를 사왔습니다. 네. 결국 이 범행 당일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파탄은 아니에요. 적어도. 다만 술에 취해서 폭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이제 재판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에 나온 여러 가지 사정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법적인 쟁점도 알아보고 이 사건 마무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변호인과 또 이 피고인 며느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인 건 맞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자백을 하면서도, 뉘우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살인 고의가 없었다. 즉 그날 머리도 맞고 배도 맞고 심하게 폭행당해가지고 더 구타당하지 않기 위해서 겁주려고 칼을 집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칼을 본 남편이 더 흥분해가지고 더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냥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해 고의, 그러니까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장, 정당방위입니다. 한국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또 만 18세의 나이에 임신 3개월입니다. 유산의 가능성도 있는 임신 초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일 수밖에 없다. 또 평소에 술에 취하면 심한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이 이 사건 당일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더한 폭력적 행태를 보였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막아달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시어머니에게 구조 요청했는데 이것도 또 거절당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칼 들어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다. 위법성이 없으니까 무죄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설령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살인죄 유죄라 하더라도 과잉방위는 맞지 않습니까? 방어하려고 하다가 좀 세게 한 거니까 형량을 좀 감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과잉방위 주장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고의 없었다. 두 번째 정당방위다. 세 번째 정당방위 아니라도 과잉방위다. 자,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첫 번째, 살인의 고의가 있냐 없냐를 봤는데 법원은 살인고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죽였겠지. 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사람이 죽었겠지. 그렇지 않고서는 왜 칼을 이렇게 휘둘렀겠어?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판사라더라도 사람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어떤 특정 시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면 알 수 있지만 신이 아니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판단 못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압니까?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판사는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판단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가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흉기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어디를 공격했는지, 몇 번 공격했는지, 얼마나 오래 공격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얼마나 강하게, 몇 번, 어디를, 무엇을 사용해서 공격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즉, 도구는 아까 식칼이었잖아요. 상처가 중요합니다. 상처.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 윗배에 4.2cm의 자창, 오른쪽 아랫배에 8cm 자창, 그리고 오른쪽 손등에 8cm 자절창이 있었잖아요. 이거 방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저흔이 없어요. 주저흔이 뭐냐면 말 그대로 주저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즉 내가, 이거는 뭐 자기 자신에게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공격을 할 때 한 번에 세게 한 거냐, 아니면은 머뭇머뭇하다가 약간 좀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된 거냐. 근데 이 사건 남편의 신체에서는 주저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내는 상당히 강력하게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찔렀다는 것이죠. 이거는 흉기인 식칼에 남은 피해자 남편의 혈흔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판결문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역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흉기인 식칼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이 역동적인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빠르게 강력하게 공격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깊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아무리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는 거다. 살인 고의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센 이런 강력한 피해 상태를 발생할 수 있겠느냐.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살인 고의 인정. 자, 두 번째, 정당방위인데요. 피고인은 정당방위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어제 남편이 때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막으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단순히 막기만 한 게 아니다. 공격 행위도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그 남편이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게다가 한쪽 다리를 들고, 아까 발로 차고 막 달려들었다고 했잖아요. 한쪽 다리를 들고 중심 잡은 상태에서 다른 쪽 다리로 위력적인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또 가격 행위할 때 한 손으로 전화기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범행 직후에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요. 그 다음에 옆집 지인 여성과 함께 병원으로 스스로 갔잖아요, 아내가. 그때 신체를 봤더니 무슨 맞은 흔적이나 이런 게 안 보인 거예요. 물론 안 맞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어떤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아니라고 봤고, 다만 과잉방위는 인정됐습니다. 이거는 좀 정도를 지나치게 방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방위는 인정됐고, 따라서 법률상 감경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인 유죄는 유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형량이 되겠죠. 자, 양형 이유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0대 후반의 남성, 이 남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죠. 네, 바로 생명.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거 치명적인 가격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그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또는 기억을 못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법정에서도 어떻게 공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아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본인이 죄가 더 이제 커질까봐, 벌이 더 깊어질까봐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격한 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당한 거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진술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때렸는지, 언제 뭐가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들은 물론이고, 욕설 하나하나 세세하게, 네, 세세하게. 그러면서 이 참담한 살인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피해자인,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이제 망인이 된 남편에게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무죄라는 주장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양형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어머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이제 아들이 실려갔잖아요. 근데 이걸 들었어요. 악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칼에 찔려가지고 이 강력한 공격을 당하는 거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가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망 직전에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충격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유족이 많이 있는데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다만 이 아내에게 유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과 없어요. 전과 없고요. 또 미성년의 외국인인데 18세잖아요. 아직 19세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 소년법상의 소년이거든요.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소년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었는데 임신 3개월이잖아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임신부의 몸으로 구금 생활을 상당 기간 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그리고 징역형이 확정되면은 낯선 이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용시설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여기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피해자인, 즉 살해당한 남편의 자녀를 곧 출산할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거 참 어찌 보면 상당한 비극인데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기르겠다, 낳아서 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 내가 기르겠다, 낳아서 나에게 줘라 라고 말을 했고요. 이 며느리도 그 뜻에 따르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아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이 생명을 함께 기르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일 수 있는데, 판결문 표현도 그래요.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인륜적 의무를 다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건 형량, 징역형이 나왔는데 징역 몇 년이었을까요? 징역 4년입니다. 이 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이잖아요. 아니, 법에서는 이게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어떻게 4년이 나옵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잉방위였잖아요. 과잉방위 인정되면은 법률상 감경이 돼가지고 일단 절반이 깎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만 범죄도구인 부엌 칼, 이것도 압수가 됐는데 이걸 또 몰수하는 그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 대단히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단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38세 한국 남성과 18세 캄보디아 여성, 20살 차이 신혼부부의 비극을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고, 또 뱃속의 손자는 교도소에서 태어나야 하고, 또 그 아이를 받아서 길러야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입니다만 또 피해를 입은
사망한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이런 시어머니, 어머니의 입장을 좀 가정해 보면은 현실에서 쉽게 보기 힘든 대단히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비극입니다. 네, 대단한 비극입니다. 이게 참 사망한 아들도 남편도 이런 술버릇, 술주정, 또 폭력성이 있었고 평소엔 멀쩡했지만 술만 마시면 계속 이랬던 거예요. 결혼 생활 거의 10개월 동안 내내. 자, 또 아내도 계속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또 너무나 강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대단히 슬픕니다. 네, 착잡하죠. 자, 오늘도요 잘 보도되지 않은 사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살인사건의 뒷이야기를 판결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